자, 동아시아사 교과서 45쪽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교입니다. 불교는 크게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전파된 건 대승불교죠. 크게 네 가지 테마가 있는데 오늘 내용이 좀 많아요.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대승불교의 전파. 지도를 먼저 그리고 일단 불교의 시작은 인도죠. 인도의 석가모니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불교의 종류 중에 이제 소승불교라고 해서, 소승불교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갔고, 대승불교 둘의 차이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게 소승불교고, 나 혼자만 이렇게 해탈을 하자. 대승불교는 함께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해탈로 이끌자, 뭐 그런 차이가 있죠.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전해져 와요. 후한 말에, 중국의 후한 말에 보급이 되었고, 중국 남북조 시기 북조에서 적극 장려합니다. 왜 북조는 불교를 장려했을까? 원래 중국의 이데올로기는 뭐다? 유교지, 공자의. 근데 유교에서는 이 이민족들을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한족이 중화사상에 따라 최고이고 이민족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근데 5, 16국 같은 그 북조의 왕조들은 다 유목민족 왕조들이잖아. 그들의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북조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거대한 석굴을 만들어서 뭐 원강석굴, 룽먼석굴, 그런 석굴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북조 시기에 그 석굴의 그 불상 모습이 황제를 닮은 불상을 제작했다. 황제랑 똑 닮은 불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당나라 시기, 여기 이어져서 여기서 이어지는 거야. 이 화살표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나라 시기 불교가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승려였던 현장이라는 사람이 인도를 순례를 했어요.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현장이라는 사람이 인도를 순례를 해서 인도에 가서 불경을 구해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기 삼장법사의 그 모티브가 되는 인물입니다. 자, 불교는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전파됩니다. 한반도에서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사상으로 수용을 했다. 고구려의 소수리망 때 불교가 들어옵니다. 전진이라는 나라로부터 수용이 됐어요. 그리고 백제는 침류왕, 신라는 원래 있었는데 고구려가 신라한테 전해줬습니다. 근데 공인이 안 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민간에 있다가 법흥왕이라는 왕 때 공인을 냈습니다. 원래 있던 종교를 이제 국가의 종교로. 그때 그 유명한 이차돈의 순교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효 스님이 등장을 해서 대중화, 해골물 원효, 대중화에 기여를 했다. 원효의 아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은 누구나 불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일반 평민, 이런 좀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만 열심히 외우면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를 좀 귀족들의 불교에서 대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불교는 일본으로 전래가 됩니다. 이걸 지워놔야 되겠다. 너무 헷갈린다. 일본으로 전래가 되는데 일본은 백제로부터 전래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에 원래 있던 신토 사상과 결합을 해요. 일본에 원래 이런 종교가 있는데 그거와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일본 가면 여행 가보면 알겠지만 뭐 신사가 되게 많잖아. 그런 걸 신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모시는 신들이 있는데 불교와 결합을 해서 신불스팝이라고 이걸 부르기도 해요. 자, 첫 번째 덩어리 대승불교의 전파, 각 국가별로 어떻게 수용했는지 했고, 다음 두 번째 덩어리 불교의 토착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의 3대 특징이 있는데, 맨 첫 번째 특징은 국가 불교, 나라의 불교야.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나라를 지킨다. 불교가 호국 불교. 왕권을 강화한다던가 또는 나라의 전쟁 같은 큰 일이 났을 때 스님들이 나서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군주와 부처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원강 농문석굴에 그 부처 얼굴이 황제랑 닮아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군주권 강화에 이용을 해요. 법흥, 진흥 이런 거 전부 다 불교식 용어거든. 법흥왕, 진흥왕 이런 거 있잖아. 다 불교식 용어입니다. 그런 것도 왕권 강화 이용을 한 거죠.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를 전륜성왕 뭐 이렇게 칭하고, 뭐 진평왕이라는 왕은 진흥왕 뒤에 왕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부처의 아버지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원강 룽먼석굴,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 봐라, 부처님 얼굴이 우리 황제 얼굴이랑 닮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 부처님을 모시듯이 황제를 잘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대장경, 간행 이런 걸 통해서 황제권 강화에 이용을 했다. 승병의 활약, 우리나라도 이거 관련이 깊죠. 임진왜란 이런 거 일어나면은 항상 승병들이 활약을 하는데 그런 거 다 국가불교의 영향입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 불교는 인도에 있던 오리지널 불교가 들어오면서 동아시아에 있던 그 전통 사상하고 결합을 해요. 일단 중국부터 보면은 중국의 불교 경전 중에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 부모 은중경. 이거는 불교에 원래 있는 경전이 아니야. 불교 경전이 아닌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교 경전입니다. 여기서 뭘 강조하느냐? 유교의 효를 되게 강조합니다. 불교 경전인데 유교 사상처럼 효를 정말 강조하는 그런 경전을 만들어집니다. 유교와 불교가 더해진 그 사례죠. 다음 한국에서는 산악신앙, 산신령 이런 거 있잖아. 산악신앙, 그리고 용신앙, 용을 숭배하는 용신앙과 불교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그 절에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절에 이렇게 대웅전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절들의 특징인데 대웅전이 이제 부처님이 있는 그 절의 메인 건물 있잖아. 그 건물인데 그 뒤에 산신각들이 있어. 그 산의 산신을 보시는 거죠. 산신각 또는 칠성각, 이런 거는 불교에 원래 있는 게 아니거든. 뭐 나중에 혹시 절에 갈 일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절에 부처님이 있는 그 대웅전이 있고 그 뒤편에 산신각, 칠성각 이런 조그마한 그 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역시 그 당시에 그 전통 사상과 결합을 했던 그런 증거가 됩니다. 다음 일본, 토착신이 불교의 수호신으로 수용이 되었다.
그래서 하치만 신상이라고 있습니다. 하치만 신상이라고 우리 교재 46쪽에도 나옵니다. 원래는 농업 재물을 관장하는 그 이제 일본의 신토의 신앙인데, 원래 일본에 있던 신인데 불교에 이렇게 포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치만 신상 신불스팝의 대표 사례입니다. 세 번째 특징, 불교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에서는 선종의 발전이 있어요. 교종과 선종의 차이는 한국사에서 배웠을 겁니다. 교종은 경전을 중시하는 거라면 선종은 개인의 그 참선과 수행을 중시하는 불교인데, 달마가 창시했습니다. 달마도 알지? 달마도. 그 달마도의 달마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인도의 남인도 출신인데 중국으로 와서 선종이라는 불교를 이렇게 창시를 했어요. 그리고 달마가 눈이 그렇게 엄청 크잖아. 자기가 참선을 하려는데 너무 졸리고 이래서 그 자기 뭐 눈꺼풀을 뭐 잘라냈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소림사 있지, 그 무협지에 나오는 그 소림사를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달마 대사. 자, 달마가 창시를 했고, 선종은 직관적인 깨달음과 참선을 중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말에 유행을 했고, 특히 당시 호족 세력들이 되게 선종을 좋아했죠. 한국사에서 나옵니다. 일본에서도 가마쿠라 막부에서 유행을 해. 자, 이런 거 보면은 선종은 좀 귀족이나 이렇게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는 뭐 막부의 사무라이 무사들이나 또는 호족들도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 뭐 장군 출신이거나 뭐 상인들, 돈 많이 번 상인,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참선 수행, 경전 읽는 거는 책 읽고 이러는 거니까 귀족들,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선종 같은 경우에는 그 참선과 수행이니까 좀 쉽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깨달음 얻는 게. 그래서 무사들이나 이런 활동적인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자, 세 가지 특징: 국가불교, 전통사상과 결합, 선종의 발전입니다. 다음 세 번째 덩어리, 불교 문화. 불상은 뭔지 알지? 그 부처님. 불화, 그림, 탑, 이런 것 등이 이제 불교 예술이라고 불러요. 불교 예술이 발달을 했는데, 불상을 만드는 거 뭐 금동이 제일 유명하지. 금동. 그리고 목불, 뭐 석불, 이런 것들이 있고, 불화도 뭐 많이 만들어졌고, 탑, 요거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중국의 탑은 벽돌로 많이 만들어졌어. 중국은 흙을 구워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 탑은 뭘로 만들까? 석탑입니다. 우리나라는 흙을 갖다가 굽고 이런 거보다는 그 화강암 이런 돌들을 깎아가지고 석탑을 만들었어. 일본은 뭘로 만드냐? 목탑이 특징입니다. 국가별로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문화의 또 대표적인 걸로 목판 인쇄물이 만들어져요. 그 유명한, 한국사에서 지겹도록 봤다, 무구정광 대 다란이경. 이게 그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왔습니다. 석가탑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불국사 3층 석탑 또는 석가탑. 그거를 이제 한번 뜯어가지고 그 탑을 한번 보수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쓴 그 경전을 이렇게 목판 인쇄물로 만든 게 나온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근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나오기 전에 가장 오래된 건 뭐였느냐? 백만탑 다란이경이라고 있어. 무구정광 등장 전에
일본 건데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자, 그리고 대장경.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8만 대장경도 있다.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이겨내고자 만들었던 거죠. 자, 이게 세 번째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많다고 했지. 자, 네 번째. 인적 지적 교류의 증대. 승려들이 국제인으로 하라. 그 당시의 승려는 엄청난 지식인들이야. 그래서 국제인으로 인적 지적 교류를 활발히 했습니다. 인적 지적 교류에 활발히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들 통해서 한자나 한문에 대한 이해가 발달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글자가 만들어진데 우리나라의 이두라는 글자, 그리고 일본의 가나, 히라가나, 가나라는 글자, 이런 글자들도 만들어집니다. 이두는 설총이란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설총은 그 유명한 원효의 아들입니다. 원효는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했었습니다. 신라의 공주랑 결혼을 했어요. 자, 이제 국가별로 마지막 국가별로 좀 중요한 스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나라의 현장이라는 사람. 아까도 나왔지만 인도를 유학했던 사람이죠. 인도에 가서 불경을 구했고 갔다 와서 대당서역기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이 사람이 갔다 와서 구해온 불경을 대안탑이라는 탑에 보관하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당서약기를 남긴 현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서유기의 실제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감진. 감진 스님은 일본에 건너가 계율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본에 건너가 계율을 전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부처님의 그런 것들을. 다음 고구려의 해자. 일본의 불교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입니다. 이 쇼토쿠 태자는 아스카 문화, 앞에 나왔었지? 그 아스카 문화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의 스승입니다. 해자가. 다음에 신라. 신라에는 의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효랑 같이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원효는 그 해골물 먹고 돌아왔고 그때 같이 가다가 그냥 끝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당나라 유학을 하고 신라 화엄종을 개창을 했다. 돌아와서 당나라 유학 후 복귀해서 신라 화엄종을 개창. 다음에 해초. 신라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인도의 순례를 했습니다. 인도까지 갔어. 인도 순례. 그리고 그 글을 썼는데 왕호 천축국전. 천축이라는 게 인도야. 그때 당시 우리는 인도를 천축이라고 불렀거든. 천축국전. 내가 저 천축국을 다녀왔던 이야기 그렇게 써놨습니다. 다음에 일본. 엔린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 스님으로서 당나라 유학을 했습니다. 당나라 유학을 했고 적산 법화원, 산둥반도에 있는 절이야. 적산 법화원에서 머물며 장보고의 도움을, 신라의 장보고 있지.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보고한테 쓴 감사 편지 뭐 이런 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은 입당구법 순례행기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종이 치는 순간 딱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좀 볼게요.